엄마 죽어요. 서연아, 엄마 옆에 있어. 할머니가 지금 갈게. 왜 내 말을 안 들어? 새벽 4시 12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핸드폰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톡톡톡, 톡톡톡.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재빨리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 핸드폰. 차가운 화면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서연이.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이. 8살 손녀. 이 시간에 전화를.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새벽 4시에 울리는 전화는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누군가 죽었거나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손이 떨렸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아니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개의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먼저 들린 건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숨을 헐떡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고함이었어요. 절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유리였습니다.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탁, 탁, 탁탁탁.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주먹이 살을 때리는 소리였어요. 35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 소리. 폭력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비명.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으악.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이었어요.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들려? 응답해.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였지만 낯설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35년간 범죄 현장에서도 가장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제 손녀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비명이 제 며느리의 것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8살 아이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더 큰 소리를 내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미 배운 것처럼. 할머니, 아빠가. 목소리가 끊겼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쁜 숨소리, 공포에 질린 숨소리. 서연아, 천천히 말해. 할머니가 다 들을게. 최대한 목소리를 안정시켰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더 무서워하면 안 됐으니까요. 아빠가 엄마를. 또 끊겼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공황 상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줄이 끊겨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보여? 네.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할머니. 엄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뇌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35년 동안 훈련받은 경찰의 뇌. 상황 판단, 긴급도 측정, 대응 방안 수립. 0.5초 만에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이것은 긴급 상황이다. 생명이 위험하다. 즉시 출동해야 한다. 서연아, 엄마 얼굴 봐. 눈 떠 있어? 숨 쉬고 있어? 엄마. 엄마 코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코에서 피가 나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어요. 마치 바다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는 사람처럼. 할머니, 엄마 죽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8살. 8살 아이의 입에서 죽는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만 매달리고 있었어요. 저한테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저밖에 없다는 듯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 지금부터 할머니 말 정확하게 따라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할머니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경찰청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출발한다. 30분 안에 도착해. 그 사이에 넌 엄마 옆에만 있어. 절대 아빠한테 보이지 마. 숨어 있어. 알겠지? 네, 할머니. 엄마한테 말해. 할머니가 온다고. 조금만 버티라고. 엄마는 꼭 살 거야. 할머니가 약속한다. 네.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제발. 아이의 목소리가 흐느꼈어요. 엄마가 차가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간다. 꼭 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4분. 30분 안에 강남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아무거나 집어 입었습니다. 청바지, 맨투맨. 양말도 신지 않았어요. 거울을 스쳐 지나가며 봤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흰머리가 반쯤 섞인 짧은 머리, 깊게 파인 주름, 세월의 흔적이 얼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 아니, 잊으려고 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냄비, 프라이팬, 찜기 사이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여는 상자였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어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과거의 무게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에는 과거가 들어 있었어요. 명함 한 장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대한민국 경찰청, 청장 강은숙. 손가락으로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35년 전 제가 누구였는지 증명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35년간 누가 아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명함 밑에는 더 많은 과거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공훈장 3개. 금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묵직했어요. 대통령 표창 2장. 액자에 넣어뒀던 것을 꺼내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장 표창 20장. 한 장 한 장이 기억이었어요. 감사패 10개. 그리고 가장 밑에 권총 휴대 허가증. 만지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어요. 명함만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덮었어요. 35년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손녀도, 동네 사람들도, 마을 이장님도, 교회 사람들도 누구도 제가 누구였는지 몰랐어요.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고추를 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들 오면 용돈을 주는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경로당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교회 봉사 다니고 아들이 찾아오면 기뻐하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달랐습니다. 35년 전까지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강력계에서 시작해서 청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살인, 강도, 마약, 조직폭력, 온갖 흉악 범죄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것을 만들었어요. 가정폭력 전담반. 1985년 그때만 해도 가정폭력은 집안일이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부부 싸움이라고 넘어갔습니다. 판사들도 형량을 너무 낮게 줬어요. 검사들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동료 경찰들도 말렸어요. 강 청장, 집안일에 왜 끼어듭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다. 제가 처음 외친 구호였어요. 신념은 단 하나였습니다. 폭력은 단 한 번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박 형사. 맨 위에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35년 전 제 밑에서 일했던 사람. 신입 형사 시절부터 제가 키웠어요.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반장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1번, 신호음 2번. 청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를 청장님이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지만 즉시 긴장한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박 반장,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야. 말씀하십시오. 오늘부로 나 현역 복귀한다. 사건 하나 처리해야겠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반장이 상황을 파악했다는 뜻이었어요. 청장님, 무슨 사건입니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누구십니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내 며느리야. 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내 아들이야. 전화기 너머로 박 반장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장님, 강남 타워 팰리스 55층 5505호. 긴급 체포영장 가지고 와줘. 30분 후에 만나자.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당에 세워둔 낡은 소나타가 보였습니다. 달렸어요.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에 72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35년 전 그때의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4시 16분, 28분 남았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였습니다. 핸들을 꺾었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커브를 돌았습니다. 엑셀을 깊게 밟았어요. 낡은 소나타가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어요. 80, 100, 120.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의 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혜가 정말 괜찮을까? 서연이는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72세 할머니의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35년 전 그때의 경찰청장이었습니다. 문득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정확히는 30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저는 경찰청 강력계장이었어요. 청장이 되기 5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일했어요. 새벽에 울린 전화. 하지만 그때 전화를 건 사람은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이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302호.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본 광경. 거실 바닥에 쓰러진 여자. 저였습니다. 아니, 30년 전에 저였어요.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오른쪽 눈두덩이가 부어올라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는 남자. 김태민. 제 남편이었습니다.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속도계가 130을 가리켰어요. 기억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집안일이야. 경찰이 왜 끼어들어? 집안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폭력이 집안일이야? 일어섰어요. 몸이 아팠지만 일어섰습니다. 폭력은 범죄야. 집안일이 아니야. 김태민이 비웃었어요. 누가 믿겠어? 경찰인 내가 맞았다고? 웃기지 마.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제 손으로, 제 남편을.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계장님이 남편을 고소했다고요? 경찰인데 맞고 살았다고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신념이 더 컸으니까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태민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은수가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 준혁이는 어떡하고? 준혁이 그때 5살이었어요. 침대 밑에 숨어서 모든 걸 봤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것,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경찰에 넘기는 것. 전방에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서울 15km.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태민은 2년 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소식을 들었어요. 재혼했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 새 가족을 꾸렸다고. 준혁이는 물었습니다. 7살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우릴 버렸어라고 어떻게 말해요? 7살 아이한테. 아빠는 바쁘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알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날 버렸구나. 그날부터 준혁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폭발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친구가 준혁이 도시락을 엎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악의 없는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선생님이 말렸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준혁이가 친구를 심하게.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 앉아 있는 준혁이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보니 피가 묻어 있었어요. 다른 아이의 피였습니다. 준혁아, 왜 그랬어? 물었을 때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냥 화가 났어요.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 안에 그 아버지가 살아있구나. 톨게이트가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속도를 줄였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4시 31분. 13분 남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멈췄어요.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초조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빨리 빨리. 백미러를 또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당했을 때 누가 구해줬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구했어요. 스스로 일어서서 고소장을 쓰고 법정에 섰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지혜는 다르다. 지혜에겐 내가 있다. 서연이에겐 할머니가 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타워 팰리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건물. 55층짜리 아파트. 저 위 어딘가에 제 며느리가 쓰러져 있고, 제 손녀가 울고 있고, 제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선을 넘었구나.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범죄자야.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핸들을 꺾었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B3. 방문객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4시 42분. 30분. 정확히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대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보였어요. 박 반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4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박 반장이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청장님, 똑바로 서서 경례했어요.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습관이었습니다. 고맙네, 박 반장. 박 반장은 55살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가 반쯤 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여전히 경찰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받아서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급 체포영장. 피의자 김준혁. 혐의 상해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영장에 적혀 있었어요. 피의자로 35년 동안 수백 장의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살인범, 강도범, 마약범, 온갖 범죄자들의 이름을 봤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제 몸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제가 낳아서 제가 키운 아이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장님, 박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십니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올라가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35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밀어내고 일에 집중하는 법을.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박 반장과 수사관 3명이 따라왔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딱딱 소리가 났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로 된 벽면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거울이었어요. 제 모습이 여러 개로 비쳤습니다. 72세 할머니.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졌고 양말도 신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35년 전 범죄 현장으로 달려가던 경찰청장의 것이었습니다. 5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5층, 10층. 숫자가 올라갔어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빨리 빨리. 박 반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청장님, 구급차는 대기시켜놨습니다. 고맙네. 15층, 20층.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14살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5년 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날 밤 준혁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준혁아? 불을 켰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을 봤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때렸어? 달려가서 얼굴을 살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누가 때렸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싸웠어요. 누구랑? 동네 형들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싸웠는데?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비 걸어서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때렸어요. 누구를? 그 형들이요. 셋이었는데 다 때렸어요. 손을 봤습니다. 준혁이의 손을 봤어요. 손가락이 부어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피였습니다. 준혁아, 아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전 혼자서도 괜찮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14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30층, 35층.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기억도 계속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준혁이가 17살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수진이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밝게 웃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준혁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 아이가 준혁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준혁이 없이. 어머님,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준혁 오빠가 저한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무서워요. 오빠가 화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동그란 멍. 5개. 5개의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싸웠을 때요. 제가 다른 남자애랑 얘기했다고. 오빠가 화내면서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와 대화했습니다. 거실에 둘만 남았어요. 준혁아, 수진이 손목. 내가 그랬니?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침묵. 왜 그랬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된다고?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리고 나면 제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너. 엄마, 전 아빠 같은 거 아니에요. 전 절대 아빠처럼 안 돼요. 소리쳤습니다. 절규했어요. 전 달라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미 똑같았어요. 45층, 50층, 거의 다 왔습니다.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청장님, 곧 도착합니다. 알고 있네. 52층, 54층, 엘리베이터가 느려졌습니다. 55층, 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내디뎠어요. 두 발. 박 반장과 수사관들이 따라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5501호, 5503호, 5505호.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하얀색 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문. 하지만 그 문 뒤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 엄마, 엄마. 서연이었습니다. 비밀번호 키패드를 봤습니다. 6개월 전 지혜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저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때 지혜의 얼굴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514예요. 왜 알려주니? 지혜가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만약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와주세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지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언젠가 자신이 전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질 거라는 걸,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였어요. 그래서 서연이에게 가르친 거였습니다. 만약 엄마가 쓰러지면 할머니한테 전화해라.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계획. 살아남기 위한. 손을 뻗었습니다. 키패드에 손가락을 댔어요. 서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띠리리링. 문이 열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어둠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쪽에서 한 발 들어섰습니다. 현관이 보였습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여자 구두 한 짝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빨간색 구두였어요. 지혜가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옆에 남자 구두, 검은색 수제화, 비싼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 작은 신발, 분홍색 운동화, 서연이 것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한 발 더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현관에서 거실까지는 3미터, 짧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3미터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거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인 건 바닥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얗지 않았어요.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바닥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빨간 물감을 쏟아놓은 것처럼. 아니, 물감보다 더 진했습니다. 더 끈적했어요. 한 발 더 들어섰습니다. 거실 전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윤지혜, 제 며느리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혜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피로 범벅이었어요. 코에서 흘러내린 피가 턱을 타고 목으로, 목에서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른쪽 눈두덩이가 부어올라 있었어요. 계란만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검은 멍이 눈 주위를 감싸고 있었어요. 왼쪽 볼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목을 봤습니다. 5개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빨갛게 누군가 그 가느다란 목을 움켜쥐고 조른 흔적이었습니다. 질식시키려고 했던 흔적, 죽이려고 했던 흔적. 왼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팔이 90도로 꺾여서는 안 될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어요. 하지만 의식은 없어 보였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고 몸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수백 개의 범죄 현장을 봤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 총에 맞은 사람, 교통사고로 으스러진 사람. 온갖 끔찍한 광경을 봤어요. 하지만 이만큼 가슴 아픈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제 며느리였으니까요. 소파를 봤습니다.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준혁. 제 아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어요. 팔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였어요. 자신의 아내의 피였습니다.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레드 와인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이것이 평범한 저녁 시간인 것처럼.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아니, 여유롭다기보다는 멍해 보였어요. 눈빛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았어요. 김태민.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그 남자. 아내를 때려놓고 술을 마시던 그 남자와 제 아들이 똑같았습니다. 지혜 옆을 봤습니다.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흐느끼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작은 목소리로 계속 불렀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엄마. 한 손으로 엄마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엄마, 할머니 왔어. 할머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엄마 일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 반장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광경을 보고 숨을 들이켰어요. 구급차. 박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뒤에 있던 수사관이 즉시 무전기를 잡았어요. 5505호 긴급 환자 발생.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축축했어요. 피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아. 작은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8살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늙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공포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의 얼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왔어. 이제 괜찮아.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었어요. 새끼 고양이처럼 작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어요. 할머니, 엄마가 안 일어나요.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약속했지? 서연이를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박 반장에게 건넸어요. 서연이 좀 데리고 나가 있게. 알겠습니다. 박 반장이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놔두고 못 가요. 서연이가 발버둥 쳤어요. 엄마. 서연아, 할머니가 엄마 지킬게. 넌 밖에서 기다려.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박 반장이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로 나가는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를 봤습니다. 제 아들. 35살 제 아들. 여전히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게 꿈인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소파 앞에 섰어요. 김준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35년 동안 범죄자들에게 사용했던 그 목소리. 준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목소리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에 따라 당신을 상해죄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한다. 박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준혁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금속 소리. 차갑고 최종적인 소리. 30년 전 제가 김태민에게 수갑을 채웠을 때처럼 이제 제 아들이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8년 전 가을이었어요. 준혁이가 지혜를 데리고 처음 집에 왔을 때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혜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할 때 봤어요. 손목에 멍. 5개의 손가락 자국. 지혜야, 이거. 요리하다가 다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를 따로 불렀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만약 준혁이가 손을 대거든 바로 나한테 전화해. 지혜가 웃었습니다. 준혁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걸.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바닥을 가리켰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갔습니다. 지혜를 살폈어요. 의식 없음. 출혈 다량. 골절 의심.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혜를 옮겼어요. 즉시 이송합니다.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지혜가 실려나갔어요.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따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준혁이가 수갑 찬 채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변했어요. 공포가 스쳤습니다. 엄마, 나는 입 닥쳐.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범죄자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였습니다. 천장도, 벽도, 바닥도 모든 게 하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 2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23분. 지혜가 들어간 지 15분이 지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서연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을 그쳤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죽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안 죽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약속한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출혈이 심각합니다. 늑골 3개 골절, 왼팔 골절,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의심됩니다. CT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뇌출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반장이 걸어왔어요. 청장님, 준혁이는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어요. 박 반장이 주저하다 말했습니다. 청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제 며느리가 죽어가고 있고, 제 손녀가 트라우마에 빠졌고, 제 아들이 범죄자가 됐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청장님, 박 반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혁 씨가 청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거부해. 하지만 말했잖아. 거부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박 반장이 물러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서연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작은 얼굴이었어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할머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추석이었어요. 준혁이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지혜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혜야, 많이 말랐구나. 다이어트 중이에요. 웃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짙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짙었습니다. 뭔가 가리는 거야. 그날 밤 화장실에서 마주쳤어요. 지혜가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왼쪽 볼에 멍. 희미했지만 분명한 멍이었어요. 지혜야, 그거. 문에 부딪혔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에 부딪혀서 생기는 멍이 아니었어요. 주먹에 맞아서 생기는 멍이었습니다. 지혜야.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함, 아직 가지고 있지? 네. 전화해. 지금이라도 전화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 보여? 준혁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회사 일이 힘들어서 변명이었습니다. 가해자를 변호하는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35년 동안 수백 번 봤습니다. 스트레스가 폭력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정말 다정하고. 지혜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손을 댔으면 그건 폭력이야. 한 번은 2번이 되고 2번은 10번이 돼. 그리고 결국엔 말을 멈췄어요. 죽음이 돼. 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지혜가 울었어요. 어머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준혁 오빠한테는. 왜? 더 화낼까봐.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미 폭력은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지혜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화낼까? 언제 주먹이 날아올까? 그 공포 속에서 어머님, 제발 참아볼게요.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연이도 깼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시어머니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몰랐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늑골 3개 골절, 왼팔 골절, 그리고 뇌진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의사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온몸의 타박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을 멈췄어요. 말씀하세요. 오래된 상처들이 많습니다. 아마 수개월, 아니 수년에 걸쳐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수년, 3년 동안 지혜는 맞아왔던 거였습니다. 매일같이 환자를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요? 그래, 엄마 괜찮아. 안았습니다.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엄마 안 죽어요? 안 죽어. 엄마는 강해.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죽어.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응? 저 무서웠어요. 알아. 아빠가 엄마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때렸어요. 엄마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빠는 안 멈췄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도 소리쳤어요. 너도 엄마 편이냐고. 너도 나를 배신하냐고. 8살 아이가 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방으로 가라고, 문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엄마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의 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만약 엄마가 쓰러지면 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생존 계획. 목숨을 걸고 서연이를 지킨 거였어요.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 응?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8살 아이한테? 서연아. 아이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아빠는 아픈 사람이야. 아파요? 마음이 아파. 아빠도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맞았거든. 그래서 마음이 다쳤어. 그 상처가 안 나아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그럼 아빠가 불쌍한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불쌍하지 않아. 아픈 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 싫어요. 알아. 아빠 다시 안 보고 싶어요. 안 봐도 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해. 새벽 7시. 해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변해버린 날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반장이었어요. 청장님, 준혁 씨가 계속 청장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누가? 김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준혁 씨 아버지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일어섰어요. 서연아, 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어디 가요? 할 일이 있어.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30년 전에 끝냈어야 했던 일. 이제 완전히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30년 전 제가 일하던 곳이었어요.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직 경찰이 저를 봤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은숙입니다. 박철수 반장 찾아왔어요. 당직 경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은숙 청장님이십니까? 예전 얘기네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박 반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박 반장이 내려왔어요. 청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청장님, 박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태민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변호사? 네.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말해. 합의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얼마? 5억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노로 뒤틀린 웃음이었어요. 5억으로 사람 목숨 사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조사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민. 30년 만이었습니다. 변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건설 노동자였어요. 거친 손, 구부정한 등, 값싼 옷.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회색 쓰리피스, 광이 나는 구두, 손목에 롤렉스 시계,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겼습니다. 얼굴에는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민지. 김태민이 저를 봤습니다. 일어섰어요. 오랜만이야, 은수가.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좋게 헤어진 사이인 것처럼. 입 닥쳐.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 부를 자격 없어. 김태민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직도 화났어? 30년이나 지났는데? 30년? 300년이 지나도 당신 용서 못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강은숙 씨, 저는 김준혁 씨의 법정 대리인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알아요. 명함 봤어요. 현재 제 의뢰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입니다. 서류를 밀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윤지혜 씨와 합의를 원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5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표를 놓았습니다. 5억. 큰 숫자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휴지 조각이었어요. 가져가요. 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합의 안 해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은숙 씨, 이건 피해자분께 유리한 조건입니다. 5억이면 뭐? 사람 목숨 살 수 있어요? 8살 아이의 트라우마 지울 수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며느리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늑골 3개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온몸에 멍투성이로요. 그걸 5억으로 해결하자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법 얘기하지 마요. 저 30년 넘게 경찰 일했어요. 법이 뭔지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김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수가 진정해.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나 때릴 때는 차분하지 않았잖아. 내 코 부러뜨릴 때, 내 갈비뼈 금가게 할 때, 준혁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욕할 때, 그때는 차분했어요? 김태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젊어서 실수한 거야. 실수?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때린 게 실수예요? 경찰 불러도 안 멈춘 게 실수예요? 나도 그때는 힘들었어. 사업이 안 되고, 빚에 쪼들리고. 그게 이유가 돼요? 힘들면 사람 때려도 돼요?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당신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김태민도 일어섰습니다. 내 아들 구하러 왔어. 당신 아들? 비웃었습니다. 30년 전에 버린 사람이 무슨 아들이에요? 재혼하고 새 가족 꾸리고 연락 한 번 안 했잖아요. 준혁이 생일에 졸업식에 어디 있었어요? 그땐 아들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왜 아들이에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니면 멈췄습니다. 깨달았어요. 체면 때문이죠. 김태민이 움찔했습니다. 당신 지금 건설회사 회장이죠? 석중건설. 신문에서 봤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 자선사업가. 그런 사람 아들이 가정폭력범으로 감옥 가면 체면 구겨지죠. 전곡을 찔렀습니다. 김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맞잖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본 아들. 갑자기 나타나서 5억 들고 와서 무마하려는 거. 아들 걱정이 아니라 당신 걱정이잖아요. 앉았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안 돼요. 합의 안 해요. 준혁이는 법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은숙 씨, 하지만 피해자께서 합의하시면 제 며느리는 의식도 없어요. 합의서에 사인도 못해요. 그리고 설령 깨어난다 해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막을 거예요. 절대로 합의 안 하게. 하지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어요. 은수가. 김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만나볼래? 준혁이가 너 보고 싶어 해. 멈췄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아 있었어요. 준혁이가 계속 너 찾아.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뒤돌아봤습니다. 사과? 그래. 준혁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자기가 뭘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됐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 필요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내 아들이잖아.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니에요. 제 아들은 30년 전에 죽었어요. 5살 준혁이가 침대 밑에서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보던 날. 그날 죽었어요. 은수가. 지금 유치장에 있는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그리고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김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박 반장이 따라왔습니다. 청장님, 준혁이 어디 있어요? 유치장입니다. 하지만 데려와요. 면담실로. 지금 만나시겠습니까?
네. 박 반장이 달려갔습니다. 저는 면담실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5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앉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는 입 닥쳐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혜 상태가 어떤지 알고는 있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늑골 3개 골절, 왼팔 골절, 뇌진탕, 온몸에 타박상,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 의식도 없어. 엄마,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웃었습니다. 그럼 뭘 할 생각이었어? 목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게 뭘 하려던 거야? 나도 모르겠어. 화가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만해.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엄마 하지만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가 피 흘리면서 쓰러진 거 봤어. 8살 아이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어요. 그 아이가 119도 못 부르고 나한테 전화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엄마가 죽어요라고. 8살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엄마, 내 아버지, 김태민.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도 똑같이 말했어. 미안해. 나 때려놓고 소파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미안하다고 했지. 다가갔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섰어요. 그런데 너도 똑같네. 정말 똑같아. 지혜 때려놓고 소파에 앉아서 와인 마시면서 30년 전 그 사람이랑 하나도 안 다르네. 엄마, 나는 아버지랑 달라. 안 달라. 소리쳤습니다. 똑같아. 폭력도 똑같고 변명도 똑같고 그 뻔뻔한 얼굴도 똑같아. 준혁이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어요. 엄마, 도와줘.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미쳐가는 것 같아. 이미 미쳤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미쳤어. 5살 때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보면서 미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내 안에 그 아버지가 살기 시작했어. 엄마, 이제 끝이야. 뒤돌아섰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날 버리지 마. 제발. 엄마.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절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어요. 35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어떤 끔찍한 현장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버렸으니까요. 제 손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 9시 법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가 번쩍거렸습니다. 강은숙 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들을 직접 고소한 심경이 어떻습니까?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박 반장이 옆에서 길을 막아줬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1호 법정. 문을 열었어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옆에 앉았어요. 3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이 회복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왼팔은 아직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의 멍은 사라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괜찮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박 반장 부인이 돌봐주고 있었어요. 8살 아이가 법정에 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봤으니까요. 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뒤돌아봤어요. 김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회색 쓰리피스. 옆에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그리고 그 뒤에 2명의 변호사가 더 있었어요. 변호인단이었습니다. 김태민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하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외면했습니다. 볼 가치도 없었어요. 전원 기립. 법원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판사였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어요. 피고인을 입정시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소리 없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준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인은 2025년 9월 15일 새벽 자택에서 배우자인 윤지혜 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입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발언권이 없으신데요. 저는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입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남편 김태민은 저를 3년 동안 폭행했습니다. 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금가고 온몸에 멍이 들도록 김태민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제 아들 준혁이는 5살이었습니다. 침대 밑에 숨어서 모든 걸 봤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엄마가 피 흘리는 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경찰이었습니다. 남편을 직접 체포했어요.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은 대물림됐어요. 제 아들이 똑같이 됐습니다. 준혁이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남편을 고소했을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안일에 왜 끼어드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집안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하면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결국엔 지혜를 봤어요. 죽음이 됩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3년 동안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하지만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습니다. 3년 후 제 며느리는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코뼈가 부러지고 늑골이 골절되고 목에는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판사를 받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픈 건 이유가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피해자 윤지혜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최근 3년간의 기록인데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2022년 10월 왼쪽 손목 골절, 2023년 3월 늑골 타박상, 2023년 8월 뇌진탕, 2024년 1월 오른쪽 어깨 탈구.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 계단에서 넘어졌다, 문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전형적인 폭행 상처입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의 딸 강서연 양의 상담 기록입니다. 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8살 아이가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소견에 따르면 읽었습니다. 아동은 극심한 불안장애와 PTSD 증상을 보임.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심각하며 가정폭력 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추정됨.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김태민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말씀 좀 하겠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귀하는 누구십니까? 저는 피고인의 아버지 김태민입니다. 제가 앉으십시오. 발언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태민이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준혁.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가정폭력임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 김태민의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 30년 전 동일한 가정폭력 범죄로 수감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준혁에게 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추가합니다. 쿵!
총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쿵.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혁이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김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정숙하십시오. 법원 직원들이 김태민을 제지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엄마,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와줘. 제발. 보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인가요? 그래, 끝이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지혜가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았습니다. 지혜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둘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에서 판결이 내려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거리에는 캐럴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지혜와 서연이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떠났어요. 그곳엔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너무 많은 피가 흘렀던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였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쉬어.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왼팔의 깁스는 벗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물건을 들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무리하지 마. 천천히 회복하면 돼.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웃음은 아니었어요.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의 웃음. 서연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아, 뭐 그려? 할머니. 종이를 보여줬어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서연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응? 아빠는 언제 나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7년 후에. 17년이면 저 25살이에요? 그래. 그때도 아빠 무서울까요? 무릎을 꿇고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무서우면 안 만나도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엄마는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무서우면 안 만나도 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전 아빠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용서 안 해도 돼. 정말이요? 정말이야. 용서는 내 선택이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마당에 쌓였습니다. 서연이가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나와보세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사람이 3개 있었어요.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할머니, 엄마, 저예요. 웃었습니다. 예쁘다. 지혜가 옆에 섰습니다. 눈을 맞으며 서연이를 봤어요. 어머님, 응?
저, 일하고 싶어요. 일? 네. 상담소 같은 거요. 놀랐습니다. 상담소? 저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요. 지혜를 받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죽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작은 불씨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불이었습니다. 제가 당했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 마음을, 그 두려움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함께 하자.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희망상담소. 소박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개소식 날, 사람들이 왔습니다. 박 반장도 왔어요. 청장님 축하합니다. 고맙네, 박 반장. 좋은 일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도 왔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왔어요. 강 권사님 멋진 일 하시네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날 첫 상담자가 왔습니다. 30대 여자였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왼쪽 눈 밑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지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혜야, 잘하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상담소가 커졌어요. 상담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월 상담 건수가 100건을 넘었어요. 지혜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상담자 중에 한 분이 남편이랑 이혼했대요. 그래? 네. 1년 동안 상담받으면서 용기 냈대요. 혼자 살 수 있다고 아이들 데리고 나왔대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대요. 당연하지. 내가 있으니까 그분도 용기 낸 거야.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기 별 3개 보여요? 어디? 저기요. 삼각형 모양으로. 봤습니다. 정말 별 3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만의 별자리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별, 엄마 별, 제 별이요. 지혜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만의 별자리네. 저 별들처럼 우리도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상담소가 3곳으로 늘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지혜는 대표가 됐습니다. 강연도 다녔어요. 저는 3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듣고 있었어요. 매일 무서웠어요. 남편이 언제 화낼까, 언제 주먹이 날아올까. 그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지켜봤어요. 서연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멋있죠? 그래, 정말 멋있어. 서연이는 이제 11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많이 컸어요. 심리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서연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악몽도 줄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완전한 치유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발신자 김준혁. 편지를 받습니다. 뜯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뜯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엄마, 2년 동안 이 편지를 쓰려고 수십 번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니까요. 엄마, 저 여기서 매일 생각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왜 지혜를 때렸을까? 왜 서연이를 무섭게 했을까? 답을 찾았어요. 저는 아팠어요. 5살 때부터 계속 아팠어요.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픈 건 변명이에요.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받고 있고요. 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엄마를 사랑했어요. 늘 사랑했어요. 준혁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경찰 될래요. 경찰? 네. 할머니처럼요. 나쁜 사람들 잡고 약한 사람들 지켜주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꼭 멋진 경찰 될 거야. 할머니처럼 경찰청장도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안았습니다. 이제 제 어깨까지 오는 키였어요.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 나왔어요.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3년 전처럼. 하지만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어요. 진짜 웃음소리. 엄마, 눈 먹어봐요. 서연이가 눈을 던졌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피했어요. 야, 이 녀석? 쫓아갔습니다. 둘이 눈밭에서 뛰어놀았어요.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행복하구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혜는 가끔 악몽을 꿨어요. 서연이도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준혁이 생각에 잠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완벽한 치유는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을 보기 위해서. 저기요, 우리 별자리. 서연이가 가리켰습니다. 세 개의 별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할머니 별은 제일 밝은 거예요. 엄마 별은 중간 거고, 제 별은 작지만 반짝반짝해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만의 별자리네. 지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응?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지혜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우리 셋이요. 그래, 우리 셋.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 그 중에서 우리만의 별 3개. 항상 함께 있는 별들. 할머니, 응?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꼭 안았습니다. 둘을 꼭 안았어요. 우리는 생존자야. 피해자가 아니라. 그리고 생존자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세 여자의 생존기입니다. 할머니는 30년 전 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싸웠습니다. 며느리는 3년 동안 폭력에 시달렸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손녀는 8살에 엄마가 죽어가는 걸 봤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집안일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시니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존자입니다. 감사합니다.